오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 비교 연구 오늘 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의와 상징 그리고 그 유추 그런 그 비유에 대한 거 살펴봤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그 환유를 통한 그 비유,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플라톤류의 형이상학,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류의 형이상학 이렇게 있고, 우의와 상징은 알레고리와 생볼, 우의와 상징은 플라톤적인 그런 형이상학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날로지, 유추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형이상학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쭉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적인 것이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이든 간에 모두 다 그 관념이나 이데아를 실제로 보는 거고, 그 경험적 개체 사물을 허상으로 보는 것이 형이상학이고, 윌리엄 오캄 이후로 그 경험적인 감각적인 개체 하나하나 사물을 실제로 보고, 관념이나 이데아는 사실 그 이름에 불과한 것이고 그건 허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유명론적 관점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이고, 거기에서 나온 비유는 환유다.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플라톤적인 형이상학이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형이상학이든, 즉 우의든 상징이든 유추든 간에 그것은 그 동일화의 그 철학에 근거한 것이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이고 그 유명론적인 그와 같은 입장에서 그 나온 것들은 다 그 차이의 철학, 동일화의 철학이 아니라 차이의 철학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그것이 바로 환유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A와 B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비유, 차이를 기본적으로 해서 성립될 수 있는 비유가 환유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그 유튜브 강의한 것을 여러분께서 반복적으로 그 시청을 해서 그 우의와 상징과 그리고 유추에 대한 보충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쌓아두기 바라고, 완벽한 지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우의와 상징 그리고 유추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이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형이상학하고 존재론, 형이상학은 이제 메타피직스, 그렇죠? 존재론은 온톨로지, 이렇게 형이상학과 존재론이 다른데요.
사실은 뭐 내용적으로는 뭐 형이상학이 곧 존재론이고 존재론이 곧 형이상학인데 이 형이상학과 존재론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형이상학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실제와 허상, 이렇게 실제와 허상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어느 것이 실제고 어느 것이 허상이냐, 여기에 따라서 형이상학이 되고 또 물리학이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실제와 허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실제와 허상을 비판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판단을 할 때 형이상학과 물리학의 차이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어느 것이 형이상학이고 어느 것이 물리학이냐, 뭐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 기준이 뭐냐 하면은 존재와 현존재, 마틴 하이데거가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주장한 존재와 현존재의 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론과 또 존재론과는 다른 어떤 실존주의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이상학과 존재론은 거의 이제 동의어 내지는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지는데, 형이상학, 물리학,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실제와 허상이라, 실제 어느 것이 건물이고 어느 것이 진짜냐, 어느 것이 그림자냐, 그러니까 실제와 허상에 대한 비판 기준을 갖고 나누는 것이고요. 이 존재론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현존재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 존재론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존재, 자인과 현존재, 다자인의 구분에 따라서 자인의 강조점을 두게 되면 이게 본질주의가 되고, 다자인의 강조점을 두게 되면 실존주의가 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본질과 현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현존을 말하는 거고, 보통 이제 철학적으로서는 현존이라고 하죠. 본질과 현존, 존재와 현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위와 상징과 유추에 대한 그런 보충 설명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존재와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존재와 현존재.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 우리가 굳이 우리말로 한번 번역해 본다 그러면 있음이고, 있음. 독일어로 자인이고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being,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어로는 être,
근데 이제 현 존재, 현 존재라고 다 현 이게 현 존재. 그래서 뭐 현존이라 현존. 현재 있는 존재다 뭐 그런 뜻이죠. 현재 있는 존재, 현재 있음. 그러니까 이는 있음이고, 그러니까 현재 있음인데 현재 있음. 그 현재 있음이 뭐냐 하면은 이게 드러나 있음.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있다.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독일어로 현 존재 그러면 다자인인데, 다자인. 이 자인은 존재고 다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 다 그러면 극이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극이 드러나 있음. 뭐 쉽게 말하자면 톡 튀어나와서 이 드러나 있음. 이게 현 존재고요. 존재는 그냥 있음이에요. 있음. 다자인. 현 존재. 현존. 현재 있다. 현재에 있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드러나 있음. 다자인. 예, 그렇게 현존재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그 사람의 현존을 실존이라 합니다. 실존. 그래서 자인과 다자인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면 존재론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존재가 현 존재보다 더 중요한 그루특이죠. 예. 뭐 존재가 없이 현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존재에서 이제 현 존재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 존재를 중요시하게 되면은 있음을 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변치 않는 성격이 강하고요.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성격보다는 지금 이렇게 톡 튀어나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시로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존재의 방점을 여기다가 방점을 두게 되면 본질주의가 됩니다. 본질주의. 이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토티 엔 에나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있을 것,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것처럼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성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어제도 이성적 동물이었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러하다.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다. 이성적 동물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것은 사람의 본질을 말한 것이죠. 토티 엔 에나입니다. 그래서 n이 미완료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에나이, 비동사죠. 앞으로도 그럴 것. 그러니까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변치 않는 성격이 본질. 라틴어로 말하면
quid erat esse 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to be 있을 것 뭐 그게 바로 본질이에요. 변치 않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것은 사람의 본질을 사람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고 있음이 아니라 지금 드러나야 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here and now 이 here and now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딱 드러나 있는 것 이게 바로 현존이란 말이에요. 현존. 그래서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로 번역된 다를 번역한 것인데 지금 톡 이렇게 튀어나와서 드러나 있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모르게 그 변화할 수 있는 건데 변화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느냐 이거 선택과 결단은 이 본질하고 다른 거죠. 본질은 변치 않고 쭉 있는 거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 내가 무엇을 결단한다? 이거는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전을 갖고 이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인생은 살아가는 건데 인간의 그 삶의 정황 뭐 이것을 짓 임 레벤이라고 하죠. 독일어로 짓 임 레벤 이 삶의 정황이 중요하고요. 이 삶의 정황에 따라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학생 시절의 삶의 정황, 뭐 나중에 장년이 되었을 때의 삶의 정황, 그리고 어떠한 자기가 입장에서 처해 있을 때 here and now에 따라 가지고 삶의 정황이 달라지는데 이 지침 레벨 삶의 정황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존재 그때 존재는 이런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제나 오늘나 변치 않는 어떤 본질적인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게 바로 현존이라는 겁니다. 현존. 지금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 존재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그루터기, 즉 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본질주의고요. 실존주의는 그것이 아니라 삶의 정황에 따라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무슨 결단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그래서 실존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고 개인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단하느냐 내 삶의 정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의 정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 본인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존주의다. 실존주의. 예. 그래서
그 실존주의 작가들, 실존주의 작가들의 그 작품을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이 어떤 사람들이 보통 등장합니까?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보편적으로 쭉 보통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개인차가 있고 어떤 개성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어떤 삶의 정황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선택과 결단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기초에 있는 그런 그 삶의 정황이 중요한 거, 그것을 쭉 이렇게 그 따져 나가는 것, 그것을 기록해 나가고 그것을 이렇게 그 파악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실존주의적인 그런 그 작품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가 있고 이 실존이 있단 말이에요. 존재가 있고 이 실존이 있는데, 우리가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본질주의고 현존재, 다자인을 강조하는 것은 실존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학도 철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루돌프 불트만 같은 신학자는 이 실존주의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요한복음을 그 개인의 선택과 결단, 이것이 중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요, 결단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 개인주의적인 그런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과 결단을 중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나가는 것, 이것은 다 실존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성경 해석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본질주의와 그 실존주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본질과 그 현존, 본질과 그 실존, 본질과 현존의 그 이 차이, 이 구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철학적인 연구가 진행되면 그건 존재론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그 실제와 허상이라고 하는 그 비판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되면 이것은 형이상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형이상학도 사실 그 존재를 다루는 거거든요. 형이상학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존재,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 아닙니까? 변치 않고 완벽하게 있음, 이게 이데아거든요. 그게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과 이 존재론은 뭐 동의어다. 그러나 이러한 그 분석하고 서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형이상학이 되기도 하고 존재론이 되기도 하는데, 이 완벽한 존재, 이게 바로 이게 이데아죠. 변함없는 존재, 최고 존재, 그게 바로 이데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존재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형이상학의 중요성도 있는데, 이 존재론이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존재론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마틴 하이데거의 그 자인 und Zeit, 존재와 시간 그 책에 보면은 그 진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A는 B다. 이게 진술이죠. 진술. 독일어로 말하면 아우스자게. 근데 진술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 하면요. 진술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연관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사고의 그 기초가 진술이에요. A는 B다. 이 진술, 이걸 빼놓고 우리 인간의 그 사고가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A는 B다. A는 B다. 라고 하는 이 명제, 이 진술, 이것을 빼놓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이 기본적인 단위를 빼놓고는 판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판단이 있을 수가 없고 사고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판단하고 이렇게 그 뭐 분석하고 종합하는 모든 그 인간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이 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스자학의 A는 B다 라고 하는 이 진술을 떠나서 판단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것이구나. 그게 판단이잖아요. A는 B다. 이게 판단이잖아요. 그럼 판단이 없이 분석이 어떻게 가능하며, 분석이 없이 어떻게 종합이 가능하며, 인간 사고가 가능하며, 결국은 뭐 과학이 가능하며, 결국은 문명이 가능하겠는가? 모든 문명에, 모든 과학에, 모든 분석 종합적인 인간 사고의 그 판단의 아주 기초 단위가 바로 이 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술. A는 B다라고 하는 진술. 여기에 동의하시겠죠?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을 파는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문명,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 모든 과학적인 문명, 인류 문화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사고, 인간의 판단, 인간의 분석 종합적인 사고,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되는 아주 근본적인 기초가 바로 진술이라, A는 B다라고 하는 진술, 명제적 진술, 이것이 바로 아주 기본 단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뭐 여기에 이의가 뭐 다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 진술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요, 진술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 A는 B다라고 하는 진술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A라고 하는 것이 주어고 B라고 하는 것이 술부잖아요. 주어와 수어가 됩니다. 그렇죠? 주어가 되고 수어, 주부가 있고 술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존재론과 연결될 때, 그러니까 자인에서 다자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B다라고 하는 이 진술의 형식을 취할 때 결국은 이 자인, 이 다자인, 자인에서 다자인으로 나오는 형식을 이 진술이 취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다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 현재 있음, 현존, 자인은 존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자인 und Zeit, 존재와 시간에서 든 예시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망치는 무겁다. 이 망치는 A는 B다. 이 망치는 무겁다. 뭐 이 말이죠. 독일어로 해보면 der Hammer ist schwer. 이 망치는 ist, 영어의 비동사죠. is, schwer, 무겁다. 자, 우리가 이게 진술입니다. Der Hammer ist schwer. 이 망치는 무겁다. 이게 진술이에요. 진술. 이게 진술인데 이 진술의 주어 부분, der Hammer, 이것은 자인 부분에 해당되고요. schwer라고 하는 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존 부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망치가 무겁다는 거예요. 이 망치라고 하는 이 망치의 존재 속에 수없이 많은 속성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내재되어 있어요. 이 망치가 예를 들어서 뭐 철로 만들어진 거냐, 노쇠로 만들어진 거냐, 안 그러면은 이 망치가 뭐 누가 만든 거냐? 하여튼 이 망치에 대한, 이 망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무슨 재료로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좌우지간 이 망치의 존재는요, 이 망치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실이나 복합적인 속성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한꺼번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존재 덩어리라고 할까요? 그게 대하하머예요. 대하하머. 근데 이 슈베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망치의 속성들, 수없이 많은 속성들 중에 하나죠. 하나. 무겁다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 속성이 쉽게 말하면 톡 튀어나온 거예요. 이 진술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 현존입니다. 다자인이에요. 다자인, 슈베아라고 하는 것이. 다자인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진술의 진술을 우리가 분석할 때 A는 B다 라고 하는 이 아우스작의 이 진술, 이것이 바로 뭐냐? 자인, 존재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 현존이 지금 여기서 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톡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게 바로 다자인이에요. 다자인. 물론 다자인뿐만은 아닙니다. 상세하게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어요. 대체로 말해보면 다자인 다 그 얘기인데, 우리가 A는 B다, A는 B다 이렇게 할 때 이 는, 이거 있죠. 는, 이게 바로 is, 독일어로 ist,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 계사라고 하죠. 계사. 코플라. 이 코플라라고 하는 계사, 이게 바로 는이에요. 는. A는 B. 이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코플라. 계사 부분이고요. 계사고, A는 존재를 말하는 거고 B는 다자인 현존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진술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진술의 이 아우스자게의 그 A는 B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떠나서는 판단이 안 되는 거고, 아예 인간 판단이 분석 종합 인간 사고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 문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판단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 A는 B다라고 하는 진술인데, 이 진술이 결국은 존재의 신비에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무궁한 신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속성으로, 톡 튀어나온 하나의 속성으로 도매금으로 넘길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얽혀 있고 신비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그런 특징이 이 자인, 이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재와 본질을 또 구분할 때 이 자인 안에서 다 존재도 있고 본질도 있는데요. 이 자인이 존재예요. 존재는 사실 신비한 것을 말하고, 본질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신비한 것 중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성품,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본질. 예? 그래서 존재 중심이냐 본질 중심이냐, 이것도 뭐 차이를 내서 우리가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현 존재하고도 달라요. 현 존재하고도 달라서 이 존재는 본질하고도 다른 거고요. 존재와 본질을 그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존재는 본질하고도 다르고 존재는 현 존재하고도 다른 거예요. 왜? 말이 다르잖아요. 다자인은 현 존재고 존재는 존재인데 말이 다르잖아요. 본질하고 존재하고 말이 다르니까 다른 거죠. 근데 본질은 존재 가운데서도 토티엔에나이 꼬드 귀드 에랏 에세,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변치 않는 어떤 성격, 이게 바로 본질이고요. 그럼 존재는 뭐냐? 이 존재는 쉽게 말하면 신비예요. 신비. 그냥 뭐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 좌우지간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이 가득한 게 바로 이 존재입니다. 자인입니다. 자인. 그렇죠? 그리고 이 다자인,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 무한한 신비 가운데 한 가지 특성, 대야 하머, 이 망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한 속성들, 많은 것들 가운데 무겁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특성이 톡 튀어나온 게 이게 바로 다자인이란 말이에요. 다자인. 그리고 그게 진술이란 말이에요. 진술.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설명을 상세하게 해줬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뭐 이해가 다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계사입니다. 계사. 이 계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이게 속임수거든요. 이게 엄청난 속임수예요. 왜냐?
A는 B다. 이렇게 절대로 이꼴로 이렇게 같은 것으로 A와 B를 같은 것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A는 그 무한한 속성들이 감추어져 있는 신비고요. 이 다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특별한 속성이 톡 튀어나와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톡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탁 띈 거예요. 탁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드러난 것이 왜야 무겁다라고 하는 건 드러난 거예요. 그 드러난 이 한 가지하고 감추어져 있는 그 무한한 신비하고 어떻게 감히 같은 것으로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A는 B다라고 이렇게 같은 것으로 놓는 이 진술 이 자체가 얼마나 속임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야 der Hammer ist schwer, 이 망치가 무거우니까 무겁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속임수란 말이냐? 예, 속임수입니다. 왜? 그게 틀려서 속임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속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게 속임수가 아니고요. 신비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난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로 환원을 해버렸잖아요. 이 환원. 쉽게 말하면 도매금으로 넘겨버렸습니다. A는 B다라고 말을 함으로 진술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들은 A의 존재 속에 감추어지는 신비를 다 무시해버리고 B, 밖으로 탁 드러난 이 현존하는 here and now, 여기에 현존하는 이 속성 하나로 이 A를 다 도매금으로 판단해버리게 되었다. 그게 속임수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 사람들이 그 캐치할 수 없는 그 깊은 그 근본을 건드려 가지고 그걸 다 파악을 해내는 거죠. 그 철학의 그게 힘이고, 그 철학이 참 그 재밌고 위대한 것은요, 바로 이런 점에 있는 거예요. 그 철학자가 아니면은 누가 이런 거를 감히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A는 B다, 망치가 무거우니까 이 맞는 말이다,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요. 그러나 바로 이 자인이 다자인으로 되면서 이게 이 밖으로 튀어나온 다자인이 이 자인의 신비를 다 커버하는 양 그렇게 말해버린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 속에 무한한 신비를 다 가려버리고 이 하나의 속성으로 이 A를 다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버렸다. 그게 바로 속임수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진술 자체가 이와 같은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A의 신비를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그 존재의 신비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 삶의 풍부함을 제약하는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이데거가 문명 비판을 하게 된 것은, 자, 이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명이 결국은 판단에 다 기초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판단이 진술에 기초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진술 자체가 이렇게 존재의 신비를 무시하고 이 다자인으로 튀어나온 그 한 가지로 환원해 버린 것이 진술일지인데, 이 진술에 기초한 과학 문명은 얼마나 이것이 그 존재의 신비를 가린 것이고, 쉽게 말하면 천박한 거죠. 그 현대 과학 문명이 아주 천박해, 천박.
이 천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존재의 신비를 다 무시했다는 얘기죠. 겉으로 드러난 한 가지를 갖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전시켜 온 것이 바로 현대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그 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술로 나타난 것들이 바탕이 된 것이 현대 문명인데, 진술 이전에 그 존재의 신비는 어디로 갔느냐? 없다. 이제 그 말입니다. 없어졌어요. 네. 이것이 바로 그 마틴 하이데거의 그 현대 문명 비판의 근본 맥락입니다. 이게 그 존재와 시간에 나타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탁월하죠. 아주 생각이 근본적이고 탁월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다시 이제 형이상학에 대한 그 얘기로 들어옵니다. 형이상학에서 우리가 그 플라톤적인 그 형이상학, 이제 형이상학 안에서도 이 플라톤적인 형이상학은요, 계시라 그러죠. 계시와 관계한다 그러죠.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이데아, 이데아 다름 아닌 이 존재예요. 존재. 아주 그 완벽한 존재 자체, 이데아, 그런 걸 말하는 그죠? 이것이 경험 세계에 이렇게 알려진 거, 이게 계시잖아요. 계시. 그리고 이 계시와 관계되는 것이 이제 우이고 상징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사람이 태극기를 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생각해내고, 또 판단이나 분석이나 결국 이걸 유추라고 했는데, 이런 유추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대한민국을 생각해내고 애국심을 생각해내고 태극기를 보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태극기를 딱 보면 어떤 판단이나 분석이나 유추 이런 게 없이, 그런 것들이 없이 저절로 대한민국이 계시돼서 나오는 거죠. 저절로 애국심이 계시되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상징이죠. 그렇다면은 이 계시, 이것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술이 아닌 거죠. 이거는 진술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진술에 의해서 어떤 의미가 드러나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진술에 의해서 그 어떤 의미가 드러나는 거, 그게 유추 아닙니까? 유추. 그 진술과 연결된 게 유추거든요. 유추. A는 B다.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이게 유추잖아요. 그러니까 유추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기본에 있는 것이고, 인간 이성은
모든 판단이 결국 진술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이성적 판단입니다. 이성적 판단은 진술에 기반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술에 기반해 있는 이 이성적 판단에서 유추가 나온 거죠. 그런데 적어도 우위나 상징, 특히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추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유추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유추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각을 해내는 거고요. 자꾸 따져서. 상징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저절로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거든요. 계시는 위에서 생각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고, 유추는 생각을 해서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이건 자기가 생각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태극기를 보면 태극기가 상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저절로 생각나고 애국심이 저절로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시와 상관하는 거다. 생각나는 것이. 그리고 유추와는 반대 방향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따라서 진술과 이 계시는 1차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관계가 없습니다. 진술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진술해서 계시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걸 진술할 수는 있으나 진술을 1차적으로 해서 계시를 나중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위나 상징은 이 진술과 1차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유추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위 상징이고요. 이 우위와 상징 중에서도 이 둘 중에서도 자 보세요. 상징은 계시적 성격이 강하고 전혀 이거는 상징은 진술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상징이 무슨 진술하고 관계가 있어? A는 B다. 이런 식으로 그 진술이 1차적이 될 수는 절대로 없어요. 상징은. 뭐 2차, 3차적으로 나중에 가서 태극기는 뭐 대한민국이다. 태극기는 뭐 애국심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상징이 드러나면서 말할 수 있는 진술은 되지만, 이 유추의 기본이 되는 이 진술, 이런 진술은 절대로 상징하고 관계가 없죠. 예.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시입니다. 예. 계시. 예. 그래서 저절로 생각이 난 거를 이제 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진술의 형식으로 어떻다 저떻다는 말할 수가 있겠으나, 이 진술이 1차적인 자료가 돼 가지고 상징이나 우위를 말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위는 이 계시와 연관이 되지만 우위도 그냥 무슨 계시를 받아야 주막은 교회다. 주막은 뭐 성령이다. 뭐 주막은 뭐 말씀이다. 뭐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의해서 그 우위라고 하는 것은 알레고리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뭔가 모종의 계시가 임해야 착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데리고 갔다. 주막이 뭐냐? 교회다. 갖다 붙인 거잖아요. 주막을 교회라고. 그게 알레고리잖아요. 예. 그래서 알레고리는 역시 계시에 해당되는 거죠. 상징이 계시와 해당되듯이. 그런데 계시인데
딱딱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주막은 교회야 이렇게 딱 갖다 붙인 그런 이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A는 B다 이런 식으로 대본에 갖다 붙인 거잖아요. 상징은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떠오르는 거고요. 풍겨나는 게 상징이에요. 태극기를 보면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거지 대한민국이 갖다 붙여진 게 아닙니다. 상징은. 아시겠죠? 이 태극기라고 하는 상징을 보면 대한민국이 떠올라요. 떠오른다. 떠오른다. 저절로 떠오르는 거죠. 애국심이 그냥 마음속에서 솟아나요. 그냥 솟아난다. 저절로 솟아나는 거죠. 이게 상징이거든요. 상징. 그렇기 때문에 계시인데 정말 이 진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계시예요. 상징이야말로. 진술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A는 B다 이런 진술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위는 뭡니까? 우위는 계시는 계시인데 계시를 받아야 뭐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딱 갖다 붙이니까 A는 B다라고 하는 진술적 성격이 강한 게 우위죠. 갖다 붙이는 계시는 계신데 갖다 붙이니까 우위적 성격이 강한 거다. 그래서 이 플라톤적인 그 형이상학에서도 이 상징이야말로 진술과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위는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플라톤적 철학의 형이상학에서 있지만 그러나 이 갖다 붙이는 것이 A는 B다라고 하는 이 진술적 형식을 띠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이 양자의 중간 다리를 이렇게 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우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위는 진술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상징은 존재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과 가까워서 상징이 더욱 플라톤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우위도 플라톤적으로 계시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진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위는 진술과 관계하는데 진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진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유추는 진술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위, 상징, 유추를 이렇게 그 존재론에 견주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우위는 진술을 만들어내요. 진술은 유추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유추라고 하는 이 비유는 진술 이후에 나오는 거고요. 예. 이 우위라고 하는 비유는 이것은 진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상징은 뭐냐? 상징은 이 진술하고 관계가 없어요. 상징은 가장 플라톤적인 것이 상징이고 이 상징이야말로 가장 플라톤적인 것이고 계시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 진술로 가게 되면 존재의 신비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존재의 신비가 하나의 이렇게 그 속성으로 환원돼 버리고 이 해머의 그 신비는 사라지죠. 무겁다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이 상징이 존재의 신비를 풍기는 존재의 신비를 풍겨주는 존재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게 바로 뭐냐? 이 상징이라는 건 상징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상징과 우위와 유추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존재론에 견주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